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26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26과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도록 해서 그것을 인하여 사랑을 이유로 내밀되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불화와 다툼이 있게 만드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구상하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26과의 요지가 되어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맞다. 뭐가요? 연애 기간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10년쯤 지나면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날 씨앗을 미리 뿌려놓는 기간이 연애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애 기간은 달달할 텐데 왜 무슨 장래에 있을 불화를 미리 뿌리는 것일까? 이제 10년쯤이란 세월은 살다 보니까 권태기랄까요? 뭐랄까요? 서로 간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또 얽혀 살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만한 시간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직 욕망을 채우기 전이니만큼 이제 혼인을 바라는 욕망이 있으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니만큼 이 기간에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니까 달달할 텐데 이게 무슨 소린가? 착각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서로의 매력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결과려니 하고 착각의 십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세월 속에서 그 10년의 세월, 여기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애 기간 때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에는 서로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매력보다 사랑은 더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결과가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끌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연애 기간 동안 느껴지는 감정적 측면에서의 열정, 그것으로 인한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을 사랑의 결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착각이 생긴다. 이 사랑이란 말이 뜻이 모호하니까 그걸 잘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눈에 뭘 씌운다는 것처럼 그냥 매혹적으로 보여서서 모든 것이 좋아서 둘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미 느끼고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앞서는 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착각하기를 그 열망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힘 때문에 또 매혹적인 그것에 끌려간 감정 때문에 이미 갈등이 있을 만한 차이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10년쯤 지나면 훅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인내가 바닥이 되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오래오래 끌어라. 문제들을 은밀하게 악화시켜라. 그래서 이것이 고질병이 되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이용해 먹기 좋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연애 기간에 있는 매력으로 끌려가는 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라.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다 그랬어요. 이제 비이기주의라는 것을 은밀하게 악화시켜라 이 말인데, 문제들을 은밀하게 악화시켜라. 이 비이기주의는 뭐냐면 사랑의 개념의 오해예요.
이 점에서 우린 역시 언어학적 무기의 타고난 업적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 사랑은 뭐냐 풀어갈 때 비이기주의 이렇게 정의 내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은 행하는 개념이라면요,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은 안 하는 개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수는 사랑이라 할 때는 우리 편에서 행하여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근데 행하는 측면이 적극적으로 있는데 비이기주의라는 개념은 요거를 뒤틀어 버리면 소극적 개념, 안 하면 되지, 안 해주는 것 정도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시당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적극적 의미의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익을 포기한다. 이게 소극적 의미의 비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이기주의의 적극적 개념, 사랑의 적극적 개념까지 발전시키지 않고 그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비이기주의를 갖고 그거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우리로서 아주 큰 점수를 따고 들어가니 요거는 이용하기가 좋다. 실제 이게 작용할 때 보라 어떻게 되는가. 남녀 사이일 경우에 비이기주의에 관한 견해차를 이용하거라. 이 비이기주의도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리해서 스크루테이프 입을 넣어놨습니다. 이성 간에,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서로 갈라놓는 의견들을 알지, 생각의 차이를 도모시켜서 비이기주의한 것도 그런데 여자는 비이기주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비이기주의다. 이게 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며 수고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묻는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편에서는 손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라면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오히려 트러블을,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비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개념이 서로 다르죠.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비이기주의다가 여자 입장에서라면,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개념인데 둘 다 내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한다. 그 다음에 남을 수고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이익을 포기한다. 뭐 이런 정도가 서로 개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 또 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높은 여자라도,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신앙이 깊은 여자라도 여느 남자보다 성가신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는 말이 다르지만, 요 남자라면 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해요. 요문에 이게 여자라면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라면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여성이 남성인지 표시가 없이 대명사로 인격 지칭으로 돼 있어서, 이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여자라면 말이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게 또 뜻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른 번역들은 어떤지 못 보고 이 책 번역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뜻을 해석은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문맥상 제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아무리 높은 여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여자라면 얘긴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지간한 수준의 여자라면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우리 아버지를 사탄으로 본다면 다르겠네요. 저는 이걸 어제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를 사탄으로 본다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 남자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남자도 고약 비뚤어지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대로 번역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읽을 때 우리 아버지를 진짜 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 스쿨테이프의 아버지인데 사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그러면 남자보다 더 성가신 존재가 되는 여자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남자라면 남자보다도 믿음이 좋은 여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남자보다 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좋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이기주의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 위해 수고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어떤 지금까지 다 뜻이 다 완전히 안 들어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원수 중에 상당히 오랜 지낸 남자라도, 그러면 아까 여자로 원수를 섬길 수준이 높은 여자와 비교해서 원수 중에 상당히 오랜 지낸 남자니까 이 신앙이 좋은 남자라고 봐야겠죠. 그런 사람도 자발적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느 여자가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란 게 남자에게 별거 없다는 거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이기주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안에서 남을 위해서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본다고 해봐야 남자들은 기껏해야 여자들이 하는 정도의 일상적 수준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비이기주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제 여자는 늘 좋은 일을 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가 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뚜렷한 이유 없이도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실제로 알고 있는 일이야. 이게 이제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일이 상대방 다른 삶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해도 나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있고, 남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또한 나를 위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서 행하는 여자 일은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봐지지 않고, 안 하고 있는 남자는 안 하고 있으니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서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예를 하면 또 밑에 쭉 따라오면 뭐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실제 맞아 할 만한 경험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걸 또 생각해 읽어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보세요. 어쨌건 C.S. 루이스는 이런 식의 여자와 남자의 서로 비이기주의라는 사랑의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게는 이기주의자로 보이는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남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비이기주의로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줄 아느냐, 근데 그걸 모르느냐라고 생각할 때 상대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신의 권리를 존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았거늘,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에 대한 비이기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비이기적인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로가 이기적인 인간으로 도리어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런 혼동들 위에 몇 가지 혼동을 더 갖다 얹을 수도 있지. 자, 관능적인 매력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양보하는데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상호 수용의 상태를 창출한다. 말이 어렵게 되는데 어쨌건 관능적인 매력이 있으면 그냥 거기 푹 빠져서 당신 자기 뜻대로 해라 라고 선뜻 양보하게 된다. 이게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을 품은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참된 사랑에 선뜻 자기 뜻을 양보하고 따라간다. 이게 자기 뜻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영적 싸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육신의 소욕에 따른 자기 뜻을 굴종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성도에 마땅한 성화의 거룩한 부름인데 이게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도 연관되어지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만큼 희생하며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법칙으로 정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율법적 적용인데요. 이제 멍해를 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만큼 희생하고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묶어둬라. 그러면 연애할 때는 쉽게 동의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지금이야 관능적인 매력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테니까 쉽게 결혼의 서약으로 약속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매력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정도, 그걸 지켜야 될 만큼 애정이 흘러날 리가 없지. 다만 지금은 성적인 흥분을 하고 있는 그 매력 관능에 빠져서 사랑으로 그걸 착각하고 있을 뿐에 불과하거든. 근데 그런 성적인 흥분과 자국이 영원토록 계속되겠냐? 그거는 그렇지 못하거든. 그게 마치 계속될 거라는 이중적인 맹목적,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덫을 보지 못하는 거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 멍에를 짊어지고 명목에 불과한 비이기주의를 하나의 규칙으로 삼아서 일단 오케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감정적 차원은 이미 고갈되어서 성적인 매력과 흥분은 가라앉았고 영적인 자원은 아직 성숙하여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상태 속에서 이 규칙을 멍에로 지게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그것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나는 지켰는데 당신 왜 지키지 못하냐 내 식대로 당신 식대로 지키냐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과 불화가 있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 자기 바람 제쳐둔 채 이제 비이기주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 주는 게 의무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지니까 자기 뜻은 항상 죽이고 상대방 뜻을 더 이제 편들어 주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래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레짐작해서 편들어 준다는 거죠. 상대방이 뭘 진짜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는 거지. 운이 좋으면 이제 마귀 악한 영 입장이에요. 악한 영이 볼 때 효과가 쫙 드러나는 게 어느냐면 둘 다 서로 바라지 않는 일을 딱 해놓고 서로 간에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사랑을 해줬어. 라는 식의 자기 의에 취해 만족하면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한 합당한 대우가 또 와야 될 거 아니냐 기대하고 상대방이 자기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품게 되니 한편은 기대, 한편으로는 불만.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라는 기대치. 그 다음에 또 그걸 안 해준다는 식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자기의, 내가 나름대로 사랑했다라는 자기의 만족도에 취해서 결국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싸움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없게 되는 거죠. 자, 153쪽. 일이 이쯤 되면 아량 싸움 망상질환 부를 만한 공작에 도전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요거 이제 1차적 단계고 2차적 단계 뭐냐면 내가 더 상대방을 비이기주의적으로 아량을 베풉니다. 아니야, 내가 더 아량을 서로 아량을 베풀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게임은 다 자란 자식 끼어 있는 가정처럼 선수가 두이 사람 이상 참가해 재미있어. 아주 사소한 일을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원에서 이제 가족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십시다라고 제안이 나왔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한쪽 한 사람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politely 예의를 갖춰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차를 조심스럽게 나는 별로 차를 정원에서 마시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가 이걸 마시겠어. 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 말을 아껴가면서 천천히 그냥 뭐 뚜렷하게 강한 의지로 말하지 않고 나는 생각이 없지만 뭐 다른 사람이 원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겠다. 다른 사람이 불편을 주지 않겠다라는 비이기적 태도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처음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마시자고 한 사람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처음에 차를 마십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색해지면서 금세 자기 제안을 이렇게 철회해버린 거죠. 아니야. 당신 그렇게 불편한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불편하다면 우리가 할 거 없지라고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표면상 이유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비이기적 이유여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이 치사한 이타주의 너는 먹고 싶지 않은데 당신은 먹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먹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먹어준다고? 그런 식의 신세나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당신이 우리를 위한다는 이타주의 그거 치사 껄렁하네. 그런 것들을 내 때문에 내가 그거 받아주면서 그렇게 이타주의 만족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노론하고 싶지 않다고 라는 심리 때문에 그럼 하지 마라 처음부터 라고 싹 걷어버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사람은 비이기주 실컷 행사에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아니고 내가 그런다고 나는 뭘 먹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걸 내가 해주겠다는데 왜 그래? 라고 우겨대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뭐 우리가 다 꼭 당신 먹지 않겠다면 뭐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 라고 또 우기게 되는 거죠. 감정이 서로 이제 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좋아. 난 절대 안 마실 테니까. 이거 뭐로 마셔? 라고 누구 입에 탁 그 말이 튀어나오면 그야말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일이 좀 있으세요? 요 예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한쪽으로 따라 하더라도 그래 안 먹는 걸 하자라고 하도록 찜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먹더라도 찜찜한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처음에 먹자 할 때 먹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은 어떤가 먹고 결정하지 않고 먼저 결정을 해놓고 먹자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일방적이 된 거죠. 딴 사람의 그럴 경우에 그래도 나는 먹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먹고자면 뭐 먹겠다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기쁨으로 참여해주면 되는데 그걸 말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오는 서로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감정의 상태나 또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않고 말을 해버리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진정하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인가 이거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왜냐하면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비이기주의, 사랑이다. 이런 식의 내 마음의 양심에 나는 아까 자기의란 말이 나왔잖아요. 나는 옳아.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의 판단에 옳다는 생각하니까 그 말을 툭 하는데 이게 하는데 상황을 판단하는 필터링이 없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만약 처음부터 각각 자기의 뜻을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이게 처음부터 정원에 나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건 어때? 라고 제한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솔직히 털어놨다면, 그때 상대방이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처음부터 솔직한 제안이 왔다면, 근데 솔직한 제안이, 그러니까 감추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는 식으로 명분을 내세워 속마음은 말하지 않은 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성과 예의란 태도를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고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재밌어요, 상대 뜻을 고집하고 생긴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먹자 했으니까 먹으라고 상대의 뜻을 지켜준다고 고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안 먹겠다면 우리 하지 말자고 상대 뜻을 고집해 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뜻을 지켜주라고 고집하는 마음은 다 무엇에 왔냐면 비이기주의적, 나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또 적어도 변명을 삼을 수 있는 면목상 형식적인 비이기주의에 그늘에 가려버린 형편이니, 사실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의와 고집, 상대방을 기껏 내가 위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왜 저렇게 가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세월 속에, 아까 10년 결혼한 사람 얘기했죠. 10년간 쌓여온 불만이 다 터져 나오게 돼서 옛날에 전에도 어제도 그제도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때 싸움은 다 뭐예요?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한 일을 그렇게까지 됐다,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쌍방 모두 상대편 비이기주의가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무슨 나를 위한 거라고, 이런 식의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그로 인해 자신의 그랬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실이, 이제 악한 영이 볼 때 생각이에요. 정작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용당했다, 이런 식의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란 말이지, 요 정도의 부정체성이 원래 인간이 그래. 이게 이제 스크루테프가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말이지, 왜 그런 존재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뭐 사실 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뭐 우리 할 말 없죠. 악한 영이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부패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성과 그 형편없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겠죠. 어떤 분별했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비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 악감을 낳는지 안다면 설교 단에서 그것을 그렇게 자주 권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이기주의라는 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참사랑의 원리대로 이것이 적극적 실천의 의미로 나아가는 일이 없고, 소극적 형편만 남게 될 때 결국은 오히려 다툼이 나는 인간의 부패성의 현상을 보면서 차라리 이 비이기주의가 본성 자체가 원리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악감을 낳을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다. 그런 헌신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마치 쫓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도 했지. 쫓기는 듯한 표정, 이게 누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나를 이제 사냥꾼이, 내가 먹이가 돼서 사냥꾼이 나를 쫓아온다, 내가 범죄자야, 근데 경찰이 나를 추적해와요, 또는 유령이 나를 덮쳐요. 유령이 뭐 홀린 듯한, 그다 헌티드라는 말을 여기서 쫓기는 듯한 말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을 위해 하는 거야, 이게 여자의 그 일반적인 태도라고 아까 루이스가 그랬는데, 그 태도대로 여느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 행하는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불편한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이건 왜냐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다라는 식의 말할 때, 남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사랑인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한테 해주면서 인정하라,
날 그냥 놔둬라. 이제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 따라서 나도 그대로 놔둬라. 이게 이제 내가 남을 그대로 불편을 수고롭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중히 놔두듯이 나를 그대로 놔둬라. 이게 이제 남자가 받는 사랑의 이해라면, 여자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거꾸로 받을 때는 쫓기는 듯한, 뭐 이렇게 나를 추적해 오듯이 미루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게 서로 이제 비이기주의 이해 차이로 생긴 불편한 관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사실 연애 때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이제 악한 영이 이 영혼을 실족시키려면 이런 거죠.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의 강한 비이기적 초기 징후들이 더 값진 결과를 날 수 있죠. 자의식의 강한 비이기주의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씨앗이 될 농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악으로 꼽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 자의식에 기초한 강한 비이기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강해요,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비이기주의로 살았거늘, 이 자의식 강한 만큼 그게 강하게 쏘아붙이게 되어지니까 충돌의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짓과 또 여자가 자기 희생을 늘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데한 놀라움까지, 이런 것들이 벌써 이 관계 속에 슬쩍 연애기간 때부터 이미 끼어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못 볼까요? 이거는 관능의 매력에 연애기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두 젊은 바보가 이런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혹시라도 두 사람의 눈치를 챌 시에는 연애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자기는 아직 그것이 부족하며 외부적 법칙으로는 그 부족을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실상을 온전하게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그거 눈치채지 않도록 해라. 그 슬럼 트리펫이 어떻게 수를 내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쉽사리 알아채는 이 젊은 계집의 감각을 문매주면 좋으련만. 젊은 계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걸인데 그걸 문매주면 좋으련만. 눈치 못 채게 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그냥 사랑이 주제가 되고, 그걸 비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나는 수고했는데, 충분히 했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싸움이 되어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서로를 위해준다는 싸움이 벌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아량싸움 망상증이라는데, 이런 데까지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잘 직시해서 보여주었다 볼 것입니다. 참사랑은 뭐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요한일서 4장, 3장. 사실 뭐 사랑의 장의 내용은 고린도서 13장이라 하지만 요한일서가 사랑의 장이죠. 정말 사랑의 책인데 오늘 설교 보면서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배워 안다는 것은 지금 악한 영이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일이 나타날 가능성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모르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악한 영은 절대로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그 처음부터 나왔죠.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공간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무슨 연합이란 게 있단 말이냐?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에서 비판했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 나오는 이 사랑은 비이기주의란 말로 이렇게 설명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타적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완성적인 이타적 사랑은 없지만 이타적 사랑의 개념이 생기고 이타적 사랑의 적용이 생기고 그 이타적 사랑이 참 이타적 사랑에 대한 그 실천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나가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비이기주의적 그 사랑 안에, 그 개념 안에 꽁꽁 묶어둬서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을 잔뜩 뿌려놔서 그걸 열매를 거둬야겠다. 이런 식의 말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툼은 어디서 오는가? 불만과 원망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